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점차 개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지방, 남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경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해상 포사격 도발을 감행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속보 상황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불리는 쌍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인 정치인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정치학교 반전의 도전을 살펴보고요.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 사각지대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분이죠. 가수 하림 씨와 함께 값진 노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샵 9730 또는 콩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북한 도발 상황부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북한이 서연평도와 백령도 북방 NLL 일대를 향해서 200여 발의 포탄 사격을 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백령도와 백령도 연평도 주민 분들이 긴급히 대피를 했고요.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일방 주장한 이후에 서해 완충구역 내에 사격을 재개한 건데요. 두 분도 소식 듣고 좀 놀라셨겠습니다. 원장님. 예,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종사 시점이나 대무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런 게 이 내부 정치 상황에 어떻게 미칠지 그거를 북한이 생각하고 하는 건지 그거와 관련 없이 그냥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는 건지도 신기하고. 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포사격이나 도발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 2019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5월에도 이제 한국 지피를 향해서 총격을 하고, 그리고 2022년에도 10회차 정도 또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했었고요. 네네. 국방백서는 총 17건의 북한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있고, 해안포 같은 경우 개방하거나 이런 거 원래는 못하게 돼 있지만 한 3,400여 회 국방부 측 발표에 따르면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라는 게 꽤 상시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아무리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태세, 대비 태세가 절대 허술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거 충실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의 방심을 두지 않고 윤석열 정부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설 부위원장님.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하겠다라는 기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단 오늘 걸 보면 일단 9시에 포병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대응 사격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 좀 대피를 시켰다고는 하는데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반의 준비가 있었나 좀 빠르지 신속했었나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 뉴스를 오전에는 못 들었어요. 오후 넘어가면서 지금 하고
뭐 즉시 NSC가 열렸다 안 열렸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대응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일단 조금 의문이고 일단 저는 네. 무조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걸 차단을 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예. 저는 다만 어떤 조금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뭐 제일 처음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에는 뭐 선제 타격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가 뭐 강력하게 그렇게 선제 타격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은 알겠지만 어떤 이렇게 대북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이 진짜 강경 일변도로 가면 북한이 무서워서 이거 도발을 못 하는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핵 미사일 더 많이 쏘고 오히려 도발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대북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민주당에 있는 기존의 생각과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인 지원 이제는 저는 좀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한다 보여요. DJ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이 성공했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다 전면 폐기할 정도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어떤 대북 정책은 그것도 옳은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도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는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북 강경 일변도가 지금 국민들에게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강온 이런 대응 정책을 좀 잘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그냥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게 이게 옳은 것인가는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북한 도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레터 K 2부 첫 인터뷰 시간에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카테고리 몇 개 나왔는데 요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고대 법대 교수가 내정이 됐더라고요. 뭐 강릉 출신이시고 뭐 고대 법학과 나오셨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단장님? 저는 뭐 아주 잘된 공관위원장 내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누가 될 거냐 하마평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장 후보로도 이분이 올라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의 절대적인 역할은 자기가 유명해지지 않으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민주당 저번에 21대 총선에서 대선을 거둘 때 180석 할 때 사실은 공관위원장 누군지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뭐 자기가 어떤 뭐 대단한 철학이나 주장을 주장하다가 그게 다 엎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과 공천 파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공관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납득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유명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지금 판사 출신이잖아요. 저는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유명해지는 판사는 일단 좋은 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판결, 납득이 되는 판결을 하는 사람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선수들끼리 서로 그냥 실력자들끼리나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어느 직위까지 올라가지만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공관위원장을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도 올랐던 이 분을 이제 판사 출신을 내정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천의 시스템 그러니까 방향성을 저는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의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자기가 뭐 스타가 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공천이 아니고 정말 그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천을 하고 스스로는 유명해지지 않을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절차와 과정의 뭐 공정과 투명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설 부위원장님 의견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단장님은 이제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지금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무난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판사 출신이고 너무 법조인 출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공한 승리를 한 정당의 공관위원장은 안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이 전부 다 당대표로 가거든요. 아니면 뭐 당시에 어떤 선거를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이나 이 사람들이 공을 나눠갔지 공관위원장은 공천 끝나버리면 솔직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 사람이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공천 끝나면 끝이죠. 근데 이제 선거를 망한 팀은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야 누구 때문에 잘못한 거야. 전략 공천의 실패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공천 잡음 누가 낸 거야. 이러면 다 공관위원장이 이제 이거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양구 위원장이라든지 제가 그다음에 김 누구였죠? 그 부산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인지 이런 분들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떤 그 책임의 원인자로서 아마 저는 지목이 돼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각 당은 지금 아마 공천에 있어서 잡음을 굉장히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정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으로 오셨지만은 당내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공관위에 올라가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은 모르죠. 올라오는 대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누가 실무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누가 오히려 공관위원장이 어떤 칼을 휘두르거나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뭐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의 어떤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은 당연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의견 교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뭐 과거 역대 모든 정부가 다 그래 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의 역할은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사당은 즉각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긴급 브리핑, 그리고 쌍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의 입장을 규탄 대회에 참석한 김준우 비대위원장 목소리 차례차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2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현장 소리 듣고 오셨고요. 일단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특검법은 명백한 총선 정쟁용 특검입니다. 일단은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은 게 그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영부인과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사건이었고 그걸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죄가 나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특검법 1심 판결 났죠. 1심 판결 났는데 전주 역할로 가장 그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손모 씨가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관련자 한 90명이 뭐 비슷한 전추로 지금 판결문에도 언급이 돼 있었지만 그 사람 중에 한 명 지금 기소해가지고 그 한 명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털어도 그 다른 사람을 기소하지 못했던 거는 저는 무죄가 나올까봐 기소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 말고 나머지 다 기소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 대다수 중에 한 명이 지금 영부인인데 그게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면 기소를 못한 사건을 지금 특검법으로 한다. 근데 무죄가 나올 사건을 일단은 특검법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법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특검법을 이제 그 거부권 행사를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는 그전에도 몇 번 하셨었어요. 근데 특검법을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로 쟁점이 옮겨가요. 근데 한번 거부를 하면 이제는 거부하고 난 다음에 전국으로 이 쟁점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후속하는 조치들이 몇 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2부속실 그 설치도 뭐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한 재의결을 요구하는 거 여기까지도 잘 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설 부위원장님. 일단 정쟁용 특검이라는 얘기, 총선에 대비한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특검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전부터 예고를 했었어요. 이거 협의 테이블에 들어와라. 국민의힘이 네네. 그 정의당과 이거 다 전부 다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는데 정의당 안에 맡긴 거예요. 대부분.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지난 상반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6개월 동안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 그래서 법안에 논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이 그러면 야 우리 이거 빨리 하자. 이거 잘못하면 총선 때 이거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될 수가 있다. 본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이제
막상 다가오니까 야 이걸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정쟁의 거리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나? 저는 오히려 이것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면서 총선용 쟁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검의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결혼 전의 일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건 수사가 잘 안 됐었습니다. 네네. 언제 수사가 제일 처음에 되기 시작했냐면 그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7명인가 뭐 구속이 되고 뭐 7명인가 구속이 됐었죠. 그 다음에 재판 가고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수많은 전주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전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돈을 댄 사람들이. 근데 가장 문제는 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선수들과 선수라고 소위 말하는 그 피고인들과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사이에 어떤 모종의 공모 관계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지난 가을에도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서울지검장도 그랬었고 그냥 수사 중이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처분을 해라. 마침표를 찍어야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방기한 거라고 봐요. 이것을 뭐 기소를 하던 불기소를 하던 어떻게든 어떤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계속 수사 중 하고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ING라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 이거 수사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지금 정권 바뀌고 그다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바뀐 지도 벌써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예. 그럼 그 안에 뭔가를 내놨어야죠, 결과물을. 근데 그걸 특검법이 될 때까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왜 탈탈 털었는데 뭐가 없냐. 뭐 없으니까 못한 거다. 아니 못했으면 하라니까. 불기소 처분을 하시라고요.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네. 뭐 이거 송부하기도 전에 이건섭 실장이 이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오자마자 그리고 원래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니잖아요.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오전에 열리잖아요. 임시국무회를 네, 했죠. 오늘 굳이 이것 때문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오자마자 이것을 할 것이었나. 네. 정말 주말이라도 잠시 생각할 것은 아니었나. 여기는 정무적인 판단도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누구 눈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잖아요. 그럼 주말 내내 뉴스가 왜 거부권 행사했냐 이거의 비판적인 내용으로만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차라리 월요일 날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하루 가고 말 겁니다. 이거 최소한 3일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재의결 과정을 거칠 테고요.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해도 181석 이 절차상 뭐 쌍특검법이 재결되기 위해서는 뭐 재적용 과반의 수의 출석에 뭐 거기서 또 3분의 2 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주도만으로 통과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은 9일에 본회의 열리면 그때 빨리 이걸 재결하자.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좀 사뭇 다른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 시계와 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원단장님? 제가 볼 때는 예. 늦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도대체 늦게 할 이유가 뭘까요? 네. 나는 늦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셨고 거부권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패스트트랙에서 많이 이제 오랫동안 상정이 돼 있었다. 상정이 돼 있으면 모두가 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 숙지할 그 기간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의원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하느냐? 자, 지금 9일에 이제 그 본회의를 할 때 그때 국민의힘은 그 재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투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민주당이 미적미적 그리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확하게 워딩이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납득되는 워딩은. 그런데 아니 총선이 지금 4월인데 총선 시즌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바빠지지. 덜 바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주에 계시고 아니 그렇기 가장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예.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시간적 의원들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크다란 문제가 없는데 네. 만약에 이걸 늦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100%
민주당이 총선용 정쟁용 특검법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반박 있으시면 듣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할게요. 짧게. 네, 네. 아니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그 여당에서는 당당하면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당당하면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뭘 이거 제의까지 하게끔 만들어요. 예. 당당했으면 받았으면 됐지.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국민 대다수가 좋다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 정도면 일종의 뭐 협상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 부위원장님? 아니 모르겠어요. 이걸 협상 정식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빨리 실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잖아요. 네. 뭐 다른 뭐 우리가 뭐 이제까지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원래 있었던 이 부속실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부속실 없앤 이유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냥 진짜 배우자로서 네. 내조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 뭐 그냥 뭐 공식적인 활동 안 하고 내조만 한다는데 굳이 이 부속실이 필요하냐라고 해가지고 없앴는데 실제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께서 네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시스템 내에서 누가 거기 이 부속실에서 누가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예를 들어서 뭐 의전을 하거나 뭘 준비를 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을 이 부속실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려면은 이 부속 설치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기존에 아예 그런 논의조차도 뭐 안 된다라는 어떤 태도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지만은 네. 이것을 저는 조속하게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는 나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뭐 한동훈 위원장도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네요. 예, 그게 원래 목적은 이런 거죠. 이제 좀 청와대를 그 사이즈를 줄인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영부인의 그런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일부속실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자. 예. 그거를 비대화를 막겠다 이런 명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게 실행을 해보아서 잘 되면 계속 가면 되는데 저는 이래요. 지금 만약에 영부인 보좌가 잘못됐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리냐가 좀 애매해요. 일부속실장 목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관 목을 쳐야 되느냐 행정요원 목을 쳐야 되느냐 그게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책임을 분명히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권한이 생기고 그 사람이 권한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비록 이제 공약을 뒤집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부담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이 부속실을 없앤다라는 그런 공약은 지금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고하는 게 적절하지 민주당도 않나라고 찬성합니다.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에서도 그 상당히 초반부터 차라리 하셔라. 차라리 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이어가셔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속실 아마 반대 민주당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요, 뭐 아까 중간에 좀 드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이탈표가 과연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요, 우리 설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12석에서 18석만 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봐서는. 수를 뭐 셈을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안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들어오면 이게 출석의 3분의 2예요. 네네. 제적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가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모수는 구성이 돼야 돼요. 네, 299명이에요. 지금 보면 298명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199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하신 분 중에 정말 기분 상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반대표가 무기명 투표잖아요. 특히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정말 야당에서는 여당 의원의 양심에 맡기겠다라는 것이고. 뭐 이제 뭐 원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 그럼 민주당은 공천 안 해요 이러겠죠. 민주당에도 공천 떨어질 사람 더 많은데라고 할 텐데 네. 아마 그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야당에서 공천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아니면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으세요? 원장님?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니까 이탈표 여부가 이제 촉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번 보자고요. 예. 거기서 민주당에서 이탈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산수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기명 투표를 한 전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았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야말로 의석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 물갈이를 최소한 하려 그래도 그 의자를 빼야 되는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 그 민주당의 공천 탈락자 비교하면 공천 탈락자의 비율만 따져도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친명 비명이라고 이미 비명으로 찍히신 분들은 그 공천이 탈락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진당 분당 문제까지 있을 정도니 그렇기 때문에 뭐 백보양보해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훨씬 이탈표가 많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흉기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 회복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대표께서 뭐 미음 정도의 식사도 시작했고 본인의 당무 복귀 의지도 뭐 상당하다는 전언이 있던데 혹시 이 대표 회복세 관련해서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나요, 서울부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고요. 예.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네네. 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빨리 호전이 되고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보도에 보면 좀 그래도 이렇게 뭐 인사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미 좀 가능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당 어떤 그 접견을 하거나 가족 외에 다른 일을 접견을 하거나 면회를 하지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뭐 회복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그 뭐 접견을 통해서 네. 당무가 가능하실지 어떤 뭐 병상 당무도 지금 본인은 굉장히 의지가 높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주말 정도에는 충분히 시작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접견이나 면회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시면 뭐 민주당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면 개파와 진영을 막론하고 많이들 찾아갈지요, 원장님? 예. 그거는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상가집 가가지고 절하는 거나 병문안 가는 거나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당을 떠나가지고 예. 그 정도는 인간적인 도의로 서로 인정을 하는 게 예. 이미 뭐 정치판에도 정착이 돼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병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인한테는 오히려 플러스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병문안도 안 간다. 그게 오히려 또 저는 정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필요한 경우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병문안 정도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공적인 절차나 이런 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별도로 생각을 하고 병문안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를 테러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쾌유도 기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고에 없던 뭐 즉흥적인 언급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윤 대통령께서 직접 병문안을 갈 수도 있는 것인가? 뭐 그러시면 제일 좋죠. 제일 좋으신 방법이긴 한데 역대 보면 보통 이제 정무실장이라든지 정무비서관이라든지 뭐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가든지 아마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뭐 기존보다는 뭐 정말 저번 단식 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실 수 있다고 하면 본인도 의지를 밝히셨다시피 굉장히 또 이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이거든요. 여야 협치라든지 여야의 어떤 갈등 상황을 조금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런 뭐 병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뭐 한동훈 위원장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도 병문안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직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사는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된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측은 전원 과정에서 부산대 병원 측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대 병원 측은 그런 요청을 한 적 없고 직접 수술하려고 했다. 또 부산대 병원이 최종 의료기관인데 헬기로 다른 병원을 간 건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이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와중에 이 대표 가족 요청에 따라서 서울대 병원을 보냈다. 계속 공방이 있는데 원단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나는 처음에 사실은 그 습격하신 그분 법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다가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원래
야당 절차가 대표니까 그런가? 할 수 있나? 예.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진행되니까 그게 규정상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비습된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아 그게 뭐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했겠죠. 응급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뭐 서울대에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대에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게 이런 특혜나 아니면 좀 납득되지 못하는 그런 일반인이 과연 할 수 없는 네. 그런 의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 게다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제, 뭐 공공의료병원, 공공의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역의사제라는 게 따지고 보면 지역에 이제 그 인재를 뽑아가지고 강제로 한 10년은 이제 의사로 근무하도록 그게 이제 필수 의료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외과 이런데.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부산대 병원이 또 굉장히 그 곤약불 외상센터로 아주대하고 같이 이제 양대 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병원을 내두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환을 한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이 전부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도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과정이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뭐 쉽지 않은 정무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설 부위원장님. 우리 부산 진갑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원영섭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우리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예. 큰 뭐 일 없이 잘 수술 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당시 상황을 되돌아가 보자고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날. 어떻게 된 걸까? 누가 와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그게 또 뭐 이게 위중한지 안 위중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찔렸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위중했을 것이고 특히나 이걸 보면 서울에 있는 민주당 집행부가 이재명 대표와 집행부가 부산에 출장을 간 겁니다. 부산에. 네. 근데 출장지에서 갑자기 이런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걱정이 된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족일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입장에서는 상처도 보지도 못했고 지금 뭐 말은 들었지만은 어떻게 자기들이 부산을 가야 되나 아니면 서울로 오는 게 좋을까. 근데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이 발발했었을 때 대통령께서도 윤 대통령께서도 이거 만전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이걸 총력을 다해달라, 진심을 다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나 이런 건 없었고요. 헬기도 병원과 병원 이송 간에는 이게 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법은 아까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은 아니고 헬기로 이송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이 해달라고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런 경우는 좀 힘들긴 하겠죠. 네네. 저희도 힘들죠. 근데 당시에 제1야당 대표 저는 오늘 홍준표 대구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국가의전 서열 8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냐 아니냐 그리고 뭐 부산 의료를 못 믿어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저는 아마 부산대 병원이라든지 부산 어떤 그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특혜 시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뭐 보태실 말씀 광주시 의사회에서도 전형적인 특권 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다라면서 비난 성명을 부산시 의사회와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특혜가 아니다, 특권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네. 국민들 모두가 헬기를 사용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특권이 아니에요. 특혜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뭐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혜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지금 계속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 저는 그것도 민주당이 제대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개하는 게 필요할지 하고요. 또 하나가 변명문이라는 걸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회부 취재 좀 해봤지만은 반성문이랄지 뭐 탄원서랄지 이런 것들은 근데 변명문은 좀 낯설거든요. 변명문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설 부위원장님. 그래요? 예. 저는 신상 공개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고개를 숙이거나 뭐 잠바를 뒤집어 쓰거나 보통 하는데 지금 취재진들이 호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본인은 그러니까 이분 보니까 약간 그 확신범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역사적 사명감에 의해서 이 범행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신상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명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명문이죠. 네네네. 보통은 반성문을 쓰죠. 네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선처를 해달라라는 건데 이것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망상적 어떤 사고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확신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변명문 내용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명 뭐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변명문 내용의 전문을 8페이지 되는 정도의 전문을 지금 보시고 기사가 나오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뭐 밝혀지겠지만 아까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범은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그게 뭐 수단으로서 나쁘지만 자기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행동을 한 거다라는 이상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정신적으로 온전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변명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동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8페이지나 쓴다? 8페이지나 쓴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저는 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일부를 만약에 유출하다 보면 이상하게 지금 여론이 오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조합되고 저렇게 조합되고 그렇죠.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가짜 뉴스의 문제가 되고 어떤 심정적인 추론의 문제로 빠지면 그게 오히려 공론 분열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할 거면 확실하게 유지하고 만약에 보안을 유지 안 하고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오픈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전문을 오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혹시라도 발췌 오픈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의 어떤 수사의 중립성이나 이런 게 의심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는 신당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조금 전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에서도요. 이제는 같은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이낙연 전 대표와 총선 연대가 가능하고 당 합쳐서 지역구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이 조만간 만난다 해서 뭐 빅텐트 뭐 진영 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선은 설 부위원장님 지금 이낙연 신당 어디까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뭐 당원 모집이라든지 네. 창당 발기인 모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당을 구성할 만한 우리 정당법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은 어느 그 정도의 어떤 당원 숫자는 이미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당 어떤 형식적인 서류 절차만 아마 그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시작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지금 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이미 개문 발차를 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뭐 어느 정도의 초반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둘 다 필요해요.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건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선거 제도와 관련한 어떤 개정 사항과도 맞물려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연동의 현행 제도대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만약에 이게 개정이 돼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전국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영남권에 조금 더 기반을 두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과 그다음에 호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손을 잡고 서로 힘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집중을 자기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에 어떤 비례대표를 비례 의석을 낼 수 있는 어떤 득표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연동이 돼 있지만은 그리고 제3지대를 지금 뭐 희망하시는 분들은 뭉쳐야 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분열돼서 그 안에서 분열이 되면 예.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3지대가 지금 시작은 이미 되었다 봅니다. 자, 근데 원단장님 궁금한 거는요. 아까 제가 호명했던 이런 분들이 합당의 방식이 아니라
제3지대로 어떤 연대의 방식이라면 아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나눠서 연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제3지대다? 이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물론 뭉치면 더 힘이 강해지겠지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에서 통합이라는 건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통합을 위해서 통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에서 통합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고 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맞는데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가 이제 마이너스만 드러내고 그게 통합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그런 그 시너지를 못 일으키는 통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물며 0.5하고 0.5하고 곱하면 0.25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뭉친다 그래서 뭐 대단한 세력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21대 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름도 통합당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끌고 모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개헌저지선 깨질 뻔했어요. 네네네. 그 정도로 실패를 한 거는 무질서한 통합이라는 거는 무질서의 다른 이름이지 무질서 곱하기 무질서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어떤 하나의 점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이낙연 글쎄 이낙연 신당이 이준석 신당을 데려간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2배로 이낙연 대표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오히려 그 이준석 신당이 보수에서 발휘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한마디 맺은 말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온라인 당원 모집 오늘은 뭐 3만 명가 돌파했다고 하는데 평가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삭줍기다. 그렇지 않다. 굉장한 바람이 불 거다. 어떻게 보세요? 주민번호가 확실한 3만 명인지 그거는 접수해봐야 합니다. 네. 설 부위원장님. 저는 돌풍의 시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이미 정체 긴 구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사이와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평촌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청기요금소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하기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1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매송 부근에서 또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봉에서 팔곡터널 사이로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와 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광양터널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함안 2터널 부근과 다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31년 역사의 서울 점자 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점자 도서관을 운영했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이연주 사무총장과 점자 도서관의 못다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31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운영되어 온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서울 점자 도서관을 운영을 이제 중단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조직 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중앙 단체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뭐 정책 연구 쪽에 이제 방향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조직 개편을 좀 했고요. 서울 점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직접 서비스 부분은 또 이제 각 지부나 저희 지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조직 개편을
오랜 고민 끝에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실은 저 과거에 전자도서 입력봉사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점자화로도 바뀐 책을 보면 참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서관 이용객분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을 닫기 전에 이용객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좀 아쉬움을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저희의 어떤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 이제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이 도서관 관련해서 역시 뭐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운영 예산은 어떻게 꾸려 오셨는지요? 이제 그 보조금 일부 하고 저희 법인에서 이제 직접 출연하는 자부담으로 이제 구성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아, 보조금과 자부담이요? 네네네. 혹시 뭐 비중은 어디가 더 큰 비중인가요? 자부담이 더 훨씬 크죠. 자부담이 훨씬 크고요. 네네네. 보조금은 뭐 나라에서 따로 나오는 게 있나요? 이 점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005년에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들이 지방 이양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도 문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콩도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사무총장님, 이 서울시의 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혹시 뭐 때문이었는지요? 저희가 뭐 파악하고 있기로는 뭐 코로나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원을 좀 규모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 환경도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 요인이라면 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 확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정확하게 그 이유는 뭐 알 수는 없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서울 내 점자 도서관은 또 몇 군데고 어디 있는지 또 다른 점자 서울 점자 도서관이 이제 운영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10군데가 있고요. 10군데요? 네네. 추가적으로 지금 그 마포 점자 도서실을 이제 마포구에서 도서관으로 승격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예비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11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포 점자 도서실 이 도서관으로 올라가려면 뭐 요건이 많이 있나요? 네, 그렇죠. 시설 규모라든지 또 인력 배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점자 도서관들의 예산 상황은 어떤지 좀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립도라든지 예산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뭐 또 서울과 각 지방과의 또 차이도 존재합니다. 앞서 뭐 조직 개편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서울 점자 도서관에 지금 문을 닫게 됐는데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은 좀 걱정된다.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실까요? 이제 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 뭐 걱정들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한국 점자 교육 문화원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과 저희 산하시설에서 기존의 서울 점자 도서관에서 했던 서비스들을 이제 분담해서 나눠서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미 준비 작업은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존에 이용했던 어떤 점자 자료 제작이라든지 또 녹음 도서 뭐 제작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산하시설에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자 교육문화원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제 점자와 관련된 연구나 또 이제 점자를 그러니까 일반 활자를 점자로 변환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이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서울 점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흡수가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뭐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점자 도서관 또 점자 사업 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하신다면요. 이게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사용해서 서로 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문자이고 그 문자로 제작되는 이제 도서들이 있어야 시각장애인들도 뭐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직업 교육 훈련이라든지 뭐 자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자와 관련된 어떤 그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혹시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좀 들어볼게요. 가장 큰 거는 지원의 문제이죠. 지원의 문제요. 네네. 네.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좀 예산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그 점자 자료 개발에 있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인식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자 자료 개발과 관련돼서도 좀 더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제가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점자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뭐 네네. 도서관이 단순히 뭐 책을 읽고 이해하는 곳을 넘어서서 뭐 정보를 만나고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인 만큼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좀 더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무총장 말씀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연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시에 2부 뉴스레터 K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엄마와 9살 진주 그리고 남동생은 현재 가정폭력 여성쉼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건데요. 하지만 중학생 큰아이는 나이 제한으로 입소가 불가능해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오빠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진주. 쉼터 퇴소일은 다가오지만 베트남인 엄마의 국적과 이혼 소송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몸과 마음 모두 정착할 곳이 없는 엄마와 진주는 너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주네 가족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퇴근길 하늘빛이 흐립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경북의 공기가 탁한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이후로 찬바람이 불면서 주말에는 먼지 대신 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절기 소환답게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광주, 대구 0도 안팎으로 보통 이맘때 추위지만 하루 새 기온 변화가 큰 편이라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강릉, 광주 7도, 부산, 제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엔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겠고 월요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로 추위가 절정을 보인 뒤 물러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와 함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동해 바깥 먼바다는 다음 주 초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5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 이상을 사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오후 3시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사당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해자 김모 씨는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글에서 정치 혐오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휴양지인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강도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4일 밤 괌의 유명 해변인 건비치에서 발생했으며 사망한 한국인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뉴스레터 K 긴급 인터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 최북단 NLL 일대를 향해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요. 당시 상황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은 어땠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인 이성준 대령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들리십니까? 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네, 우선은 현재도 관련 상황이 작전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닙니다. 오후 4시 45분경에 상황은 종료되었고 현재 군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백령도 또 연평도 주민분들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네. 지금은 대피령이 해제가 됐는지 하고요. 또 네.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군이 오후 3시부터 사격을 준비하면서 네. 국민 안전 차원에서 대피를 권고했던 것이고 군의 사격이 종료한 이후에는 대피령도 바로 해제하였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궁금한데 첫 번째가 일단 발단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었던 거고요. 또 네. 우리 군의 사격은 또 얼마 만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또 연평도 북방에서 북한군이 약 200여 발 사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격상하고 또 대응 사격을 한 것이고요. 해병대가 2017년 8월 7일에 사격을 했었으니까 6년 5개월 만에 우리 포병부대가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입니다. 17년에 있었고요. 자, 우리 군이 북한이 이런 포 사격을 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징후를 파악했다고 하던데 당시 징후와 또 정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아침부터 서북도서 지역에서 적의 일부 그런 특이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미리 감시를 강화하고 태세를 유지했었고 북한군의 사격이 시작되고 나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했던 것이죠.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그 이후에 백령도 또 연평도 주민분들 대피령이 이뤄진 거고 우리 군도 북한의 해상 사격에 대응 사격 훈련도 실시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신 건지요? 우리 군은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의 사격 훈련을 중지해 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오늘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 선언한 이후에 그 적대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는 그곳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한 것이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사격하기 전에 주민 안전 조치 차원에서 대피를 권고했고 우리 군도 그 대응 차원에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그 정도가 혹시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우리가 가령 적의 도발보다는 몇 배 이상 응징한다라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200여 발 사격을 했는데 저희는 K9 자주포 또 전차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총 한 400발 정도를 사격해서 북한군이 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대응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전 9시쯤부터 2시간 정도 이 북한군의 200여 발 정도의 해안포 사격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 낮 12시쯤에 주민분들의 대피령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 한 3시쯤에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즉각 대응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우리 만약에 영토나 영해에 떨어졌다면 우리가 바로 즉각 대응을 했을 거고요. 그거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북한 지역으로 사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을 하고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오후에 사격을 한 것이고요. 또 북한군이 사격할 때마다 우리가 대피령을 발령한다면 생업에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북한군의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도발이 특히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이후에 서해 완충구역을 향한 포사격 도발이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 과거에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적대금지구역에 사격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다시 그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사격훈련을 한 것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합참의 어떤 공적인 입장 그리고 대응은 무엇인지요? 네, 그래서 합참은 위기가 고조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은 또 한미 간의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공중에서 소형 무인기 도발한 데 이어서 이번엔 해상 도발 또 최근에는 폭파됐던 지상의 GP를 다시 세운다든지 무장을 한다든지 이런 동향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혹시 더 큰 추가 도발도 예상이 됩니까? 예, 북한이 강대강 용어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지금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내외적으로 또 첩보도 수집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이어진다면 군은 응당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 인근 주민들과 국민분들은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하신다면요. 예, 우리 군은 그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군의 대비 태세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상황 잘 유지해 주시고요.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인 이성준 대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별도 조직까지 꾸려가면서 인재 영입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원하는 인재보다는 이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신인 정치인을 양성하겠다는 포부에서 출발한 학교가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바로 정치학교 반전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병진 정치학교 반전 커리큘럼 위원장, 유승찬 정치학교 반전 기획실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정치학교 반전이라는 이름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유승찬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전은 네. 그 반성과 비전의 약자예요. 아, 반성과 비전에서 반전. 네. 아, 이게 우리 정치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반성과 성찰이 중요하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병립이 아니라 네.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네.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비전, 예. 대전환기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쟁 반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노워랄지 아니면 뜨악할 만하게 생각지 못했던 뭔가를 카드를 꺼내나 그런 반전, 야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전의 그 설립 배경 그리고 또 설립했으면 목표가 있을 텐데 목표도 궁금합니다. 예. 유 실장님께서 이 스튜디오 반전에 3가지 미션이 있다. 어떤 건지요? 반전은 이제 우리 이제 운영위원장이 계세요. 사실은 그 김성식 전 의원, 전 의원님이죠. 원래 이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통으로 알려지신 네. 분이잖아요. 그분이 평생 아마 그 청년 정치인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제 그 의지가 어떤 그 좋은 이제 후원자를 만나셔가지고 이게 이제 실현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 그다음에 뭐 AI 등 그 디지털 전환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도 심화되면서 핵전쟁 위협도 생기고 있고, 뭐 이런 대전환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지금 정치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그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 기존에는 정치권들이 청년들을 선거 때마다 이용하고 선거 끝나면 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좀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해보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진영 논리에 그 갇히지 않은 그 미래 세대들을 어떤 선출직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하나의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조한 게 초당적인 거거든요. 초당적으로 이제 어느 정당 정파에 속하지 않은 초당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이 건물 하나를 작은 건물이지만 통으로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토론하고 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공론장,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가 제기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3가지 미션을 가지고서
정치학교 반전분을 열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건실한 선출직 만드는 것 하나 또 초당적으로 하는 것 하나 새로운 공론장을 하나 만들어보자라는 세 가지 미션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튜디오 반전의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정치학교 반전인 것 같은데 안병진 위원장님 그 정치학교 반전은 그러면 문을 언제 연 건가요? 저희가 재작년 한 예. 12월에 재작년 12월이요. 예, 개강을 해서 네. 작년 5월까지 장장 6개월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뭐 근 6시간을 강도 높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사실상 뭐 전무후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기는 이미 이제 수료를 했는데 27명이 수료를 해서 뭐 거기에는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네네. 정의당 녹색도 다양한 색깔의 네. 청년들이 27명이 졸업을 했고 우리가 이제 2기를 또 4월 말서부터 모집해서 2기를 준비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교육생이 있는 건가요? 그럼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제 모집 중인 건가요? 1기가 끝났고 이제 2기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게 요즘 뭐 TO랄까요? 그게 제한이 있나요? 저희는 2기를 한 30명 정도로 30명 잠정적으로 정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정도 규모가 딱 적당해서 그런가 아니면 좀 이유가 있으세요? 30명 정도로 규모를 잡으신 이유는? 왜냐하면 보통 정치학교라고 하면 예. 그냥 강사님이 강의하고 그냥 받아 적고 맞아요. 이런 유형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실전에서 실제 세상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청년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강도 높고 심층적 토론, 그러니까 강사의 말을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강사와 함께 네. 넥스트 가치가 뭔지 어떻게 아젠다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토론하는 거니까 네. 사실상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30명이 넘지 않게. 아, 30명 정도로 2기 교육생 예정하시고 혹시 1기 수료생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만한 분도 계신가요? 예, 뭐 그렇죠. 저희가 일기니까 이제 처음에 모집할 때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밑 작업도 좀 했고 뭐 그랬는데 알만한 분들은 아마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아실 거고 네. 권지웅 비대위원도 저희 수료생이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김혜미 녹색당 지금 대변인 전 부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그 문정은 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도 네. 저희 수료생이고요. 그리고 최준영 씨라고 대구에서 이분은 이제 매주 올라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국민의힘 출신이고 지금 그 대구시 정책 지원관, 대구시 의회 정책 지원관 하시는 분이 있고 네네. 그리고 그분이 저희 1기 동문 회장입니다. 아 맞아 동기 회장이 네.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출신 그리고 그 김영남이라고 요즘에 이제 핫하신 분인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번에 이제 최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되게 열심히 낮밤을 이제 없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안희철 저희 운영이기도 한데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그 지금 법무법인 딜라이트 파트너 변호사거든요. 특히 IT 창업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여기 우리 같이 이제 수료생 뭐 다들 오늘 언급하지 않으신 수료생들도 다들 다 자기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앞으로 뭐 많이 저는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뉴스레터 K 코너 중에 정치 토크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좀 등용되신 분들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럼요. 불러주시면 고맙죠. 예. 유승찬 실장님은 또 정치 평론가이시기도 하고 또 컨설턴트로 특히 메시지 있는 평론을 하신 분으로 많이 활발히 활동을 하셨고 안병진 교수님은 또 특히 국제정치 특히나 미국 정치에 있어서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반전에 참여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김성식 전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항상 수십 년간 치열성과 진심을 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셨죠. 네. 그래서 제안을 한번 같이 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소위 도원결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성격입니다. 뭐 누가 장비고 누가 관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의 도원결의와 가까운 그런 서로 간에 진심이 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유 실장님은요? 뭐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어느 날 그 아마 지난해 대선 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한 2월 달쯤에 김성식 의원께서 저를 보자고 하셔서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아니
밖에서는 대선 때문에 막 시끄러운데 정치학교를 하시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벼랑간. 네. 그때 잘못 낚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에는 그 정치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정치학교는 정당이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학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기보다 예전에 바른정당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정병국 의원이라고 하고 김세연 의원 이 두 좋으신 의원분들이 네. 청년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든 게 그 청년 정치학교 청정이라고 부르는 학교가 있는데 민주당에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민주당이 됐든 이 사회가 됐든 좀 초당적인 정치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었고 제가 민주당에는 10년 전부터 정치학교 좀 만들어라. 청년 정치학교 청년을 키워야 된다. 요청했는데 거기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성식 그 전 의원께서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늘 생각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1700님께서요. 정치학교 반전 좀 더 규모가 커져서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덕담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중에서 정치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정치학교에서는 뭘 가르칠까 궁금해요.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식으로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을 가르칠까 궁금하고 이 스튜디오 반전의 기획실장이자 커리큘럼 위원장으로서 초기 계획 단계에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탐에서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그때 배우셨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의 대학들이 좀 전반적으로 반성하셔야 될 게 대학들이 먼저 훌륭한 시민으로 좀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정치적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치 철학, 가치를 교육시켜 주셔야 되는데 한국의 대학들이 그 역할을 사실 못해요. 저희 반전은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잘 하지 못하는 가치, 철학 이런 부분도 포괄하면서 근데 정치인은 단순한 추상적 가치로만 그 현실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환 시대에 구체적 아젠다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가치와 이슈를 통합해서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대학들이 못하는 영역들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실제 세상을 바꿀 정치가들도 육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균형 있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저희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젊은 정치인 상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좀 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고 계신가요? 찾으셨나요? 당연히 못 찾았죠. 네. 유 실장님 찾으셨어요? 네,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고민들이 또 커리큘럼에 좀 잘 반영됐을 것 같고 지금 커리큘럼 얼핏 보니까 정규 강의가 28강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현실 정치 특히 시대 정신이 반영된 강의들로 보였던데 안 교수님 그 정치학교 반전 커리큘럼만의 특징이나 뭐 차별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가령 이제 뭐 대학에서 배우는 뭐 정치학 개론이랄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정치 사탐 영역의 그런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과 다르다. 물론 달라야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설명드리자면 거의 1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한 20년 대학에 지금 봉직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에서도 심층적인 어떤 토론 같은 건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심지어 이 모든 강사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함께 같이 고민할 화두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걸 뉴스레터로 만들고 그 뉴스레터를 만든 걸 사전에 공부하고 그러면 강사분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하고 오시거든요. 그 수강생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건 감히 저희가 자랑컨대 전 세계에서 뉴스레터를 매개로 한 강의의 준비와 과정 이거는 저희가 아마 저작권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구체적 이슈를 결합한 뭐 조별 토론 그리고 조별 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강사와 함께 이것을 마무리 짓는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흔히
학교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실제적인 교육 과정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거를 6개월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공이 상당히 숙성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짧게 소개한다면 한 두 가지인데 이건 사실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한 1시간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여쭤볼 질문도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이혜근님께서요. 극단적인 정치, 양분법적 당파 싸움, 타협이 없는 정치가 지겹습니다. 소통과 낭만이 있었던 정치가 그립네요 하셨는데 아마 이 28강 들어보면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쓱 보니까요. 유 실장님 눈에 띄던 강의가 몇 가지 있던데 그중에 하나가 왜 가치 기반의 메시지가 중요한가라는 강의였던데 일단 가치 기반의 메시지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이렇게 험악해진 거는 표피적인 이슈를 갖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이제 언어이고 말과 글로 행해지는데 이 말과 글이 수준이 있어야 정치가 수준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과 글을 수준 있게 만드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령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처음에는 그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가도 하나의 직업인데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 무엇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정치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그 2016년인가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일 때 그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매일 집에서 나오면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좀 더 오늘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안 하면 그 가치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하고 서로 진영 대결하고 이걸로 지금은 정치판 전체가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한테 저는 그 무슨 법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매일 아침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문장씩 써서 내라. 그렇게라도 하면 정치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소명의식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또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매일같이 거듭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하나가요. 정치인에게 왜 마음 훈련이 필수인가라는 강의도 있던데 이게 뭐 저는 책을 읽었지만 그렇게 처음 봤을 때 제목 봤을 때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 훈련일지 아니면 됨됨이가 돼야 된다는 걸지 아니면 유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 훈련일지 궁금하던데 안 교수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것도 저희의 1기와 그다음에 2기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당에서 정치 교육을 한다 그러면 한국이 뭐 내각제로 가야 되느냐 대통령제로 가야 되느냐. 근데 실제 정치 과정을 관찰하고 참여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제도 이전에 그 스스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그 점에서 본인이 어떤 그 반성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왜 근육 운동이 유행이잖아요. 플랭크하고 뭐 맨땅 밟기하고 스쿼트하고 뭐 부위별 운동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 매일 아침에 플랭크를 하거든요. 근데 플랭크도 중요하지만 마음 근육을 스스로 마음의 근육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 프로그램도 많은 정치가들이랑 토론을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이 가끔 보면 중간에 좌절하거나 갑자기 지나친 권력욕으로 가거나 이런 모든 과정이 자기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치학교 반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최초로 마음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단백질을 공급한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저희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지금 솔깃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청취자분 중에서 이현철 님께서요. 50대입니다. 마음 많은 청년입니다. 저는 입학 안 되나요 하시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 만 40세 이하라는 물리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현철님 안 된다고 하시네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2기가 예. 잘 되면 네. 그 스피노프로 50대, 60대 이런 네. 것들을 개발하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왜 대학도 평생교육원 있듯이 뭐 정치 평생교육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으신 제안입니다. 예. 수강한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은지도 궁금해요. 특히 일기 수료생 분들이 어떤 얘기도 궁금하고 또 두 분이 보시기에 학생들의 변화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각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수료생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그 좋았던 거는 언제든 나의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27명의 동지를 얻었다. 뭐 이런 멋지네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초당적으로 모였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당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근데 모여서 저희는 오리엔테이션도 하죠. 숙박을 하면서 그다음에 1박 2일 해커톤도 하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고민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여기 오기 전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의제, 가령 페미니즘 의제 같은 경우도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서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네, 그래요. 그렇다고 자기 정견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길러졌다. 소위 말하는 요즘에 협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덕목.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학교 반전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뭐 동기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자발적으로 반전 액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반전에서 배운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박민호님께서요. 아까 소개해 주신 수료생 중에서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논조가 눈에 띄는 청년 정치인도 있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분들께서도 되게 주목해서 보시는 청년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요. 거대 양당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려는 정치 혐오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인물 수혈에 공을 들이는데 유 실장님 그 기존 정치권이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교수님이 안 교수님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질문을 일부 저한테 미루시는데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제 인재상은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배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그냥 수식어, 형용사 정도로만 있었고 어떤 연설문을 읽을 때 앞에 붙이는.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기후위기, AI 이런 걸 풀려면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AI도 극단적 AI. 그럴 수 있죠. 정치 테러 AI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재상과 달리 오늘날 전환시대의 인재상은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삶을 일관되게 조직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현재 정당들은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현재 정당들과 학교, 정치 학교들이 이제 4월 총선이 끝나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어떻게 더 나은 인간다운 가치에 입각한 세상을 조직할 것이냐. 이 화두로 대한민국이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고요. 거기 저희 반전이 복무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정당들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요. 왜 정치인 양성에 소홀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매번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수혈할까라는 생각 들고요. 사실 뭐 다른 나라들 특히 뭐 북유럽이나 유럽 국가들 좀 제가 보면은 정말 켜켜이 커온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 20대에 갑자기 뭐 내각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있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정치는 30대 여성 총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들이 그냥 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치 경험을 청소년 때부터 정치 경험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체계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부터 단련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총리를 하셔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냐면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래요. 사실 미래 세대가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에 관련된 의제들을 다룰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의제를 다루지 않으면 전환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총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핵심적인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가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불문하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또 다른 정당이든 저는 미래 세대가 더 많이 진출해서 우리에게 닥친 미래 의제들을 다루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소외되는 그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포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우리 공동체가 조금은 더 따뜻하고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안 교수님 그 이번 총선에 나서는 신인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화두는 뭘지 궁금합니다. 역시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일까요? 아니면 다른 화두일까요?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세상,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불평등이 세대 내에, 세대 간에 복합적으로 불평등이 생기고 지역은 소멸해가고 하는 그러한 대전환 위기. 이 속에서 나는 정치를 왜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정치를 전환시킬 것인가? 어떻게 줄을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진영이라는 건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영은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근데 진영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먼저 사랑하고 지구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면서 진영을 있으면서 진영을 넘어서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걸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근님께서요.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밤낮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는 의견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두 분께 좀 드릴게요. 유능한 신인 정치인도 기존의 여의도 정치에 입성을 하면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령 사람이 견장을 차면 인격이 신격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가르치려 들고 혹은 대우받으려 하고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신인 정치인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으로는 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밖에서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도 왜 국회의원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이런 얘기 질문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되게 좋은 분들이었고 사실 능력도 있는 분이었는데 정치권에 가면 이게 이제 이 기득권 논리에 그냥 포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치학교의 야심찬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초당적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1기밖에 안 되지만 이게 5기, 10기가 쌓여서 300명, 500명의 청년 정치인 그룹이 형성되고 이분들이 가치 기반으로 연결돼서 계속 뭔가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가치와 정신, 처음 마음을 그래도 그 정당의 기득권 논리에 다 뺏기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좀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 정치학교 반전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안 교수님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공천에 목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린 보통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구조 자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거와 동시에 아까 제가 강조드린 마음, 그러니까 용기 있는 리더십. 이게 함께 결합되면 저는 충분히 새로운 전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안병진 정치학교 반전 커리큘럼 위원장, 유승찬 정치학교 반전 기획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1시간 사이 정체는 더욱 늘면서 퇴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금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 경기권 오산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1차로에서 도 사고가 났고요. 이 때문에 하객분기점부터 서창분기점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하여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금시초문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 영역에서 들려주고 있는 아티스트 하림 씨 특별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복보다는 여러 다짐들과 다들 그러실 텐데 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신경 쓰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하림 그분 맞아? 그분 맞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가수인데 네. 요즘에 이런 시사 프로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일단 이런 시사 프로에 많이 나오시고. 아니 많이는 많이 아니고요. 아니시고. 네, 요즘에 저 작년에 연말까지 네. 진짜 열심히 하던 일 때문에 시사 프로에 좀 나왔는데 그 일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친구들과 이제 이것저것 또 뭐 뒤로 무슨 일을 할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해 계획들을 이제 뭐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금주 이런 거. 다이어트, 독서. 그런 거 열심히 하면서 특히나 또 1월은 저희들이 일이 많은 기간이 아니라서 여러 뭐 작업실 정리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새해 계획들은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3일씩 반복하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지난해 그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셨어요. 일명 우사일 프로젝트. 네. 이게 어떤 기획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지난 가을에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 줄여서 우사일. 네, 우사일 줄여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약간 독특한 방식의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SNS 상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십시오. 불러서 우리가 한번 이 노래를 통해서 좀 좋은 마음을 나눠봅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는데 그게 우사일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예상하시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서 일할 때 좀 지치고 하잖아요. 예, 아마 다들 먹고 사니까 하는 거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마 그러실 텐데 그런 마음을 제가 노래로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노래 제목에서 일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 것 같고 또 사람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게 된 노래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음악가로서 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되게 어려운 고민이 아니지 않나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음악이라는 게 만들면 좀 사라지기도 하고 대부분 뭐 놀고 하는데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예술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뭔가 남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일은 도대체 세상에 어떤 존재일까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뭐 저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 보면 이주 노동자들과 또 관계가 또 있었어요. 월드뮤직이라는 걸 하는데요. 세계 음악들. 거기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 외국인들 많이 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우리나라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노래를 만들게 돼요. 좀 이따가 좀 말씀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노래인데요. 그것도 수년 전에 만들면서 한 발 한 발 이 일과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든 노래가 바로 우사일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일을 합니다. 라는 노래였고요.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뭐 불러야지 이렇게 하다가 가을에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나 이거 지금 불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기로 그래서 뭐 시작을 했죠. 0933님 하림님 왕팬인데 너무 반가워요. 느낌표 4개. 반갑습니다. 제작진분들 이런 문화계 인사도 많이 초대해 주세요 합니다. 이 노래를 물론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과 함께 같이 불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지금 저의 어떤 뭐 철학이나 신념 같은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음악은 이제 가수들이 부르고 우린 주로 즐기잖아요. 듣고 TV에서 보고. 근데 저는 노래는 원래 이렇게 그냥 듣고 즐기는 것보다 불렀을 때 힘이 더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식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먹어야 이게 살로 가잖아요. 노래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제대로 마음에 박히기 위해서는 제가 부르는 걸 봐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불러야 예. 맛이 있다. 예. 그리고 함께 부르면요. 좀 뭔가 가슴속에 좀 차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군대도 갔다 오셨고 네네. 장교로 계셨다고. 네. 그러니까 그 군가도 부르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하나인 것 같고 막 네, 그렇죠. 끌어오르고요. 예.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인데 제가 그 힘을 또 잘 알기 때문에 음악가로서 그럼 그 힘을 여기다 써보자. 네. 이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색창에다가 우사일 프로젝트를 검색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노래한 영상이 좀 꽤 뜨더라고요. 네. 이런 영상 보면서 어떤 마음 드시는지 가장 또 마음에 드는 참여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분 좋죠. 예, 이게 기분 좋고. 만약에 제가 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이래버리면 저는 그냥 되게 섭섭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음악가 그리고 기획자로서 이런 제가 만든 어떤 기획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제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정말 이 노래에 힘이라는 게 있구나 느끼면서 음악가로서 또 뿌듯함도 느끼고요. 그리고 그 함께 해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또 뭉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그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그걸 검색해서 확인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림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과 좀 용기와 좀 그런 뜨거운 것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걸 보면서 받기도 하시네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음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듣고 부르고 그러면서 저의 일이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증거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막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굉장한 동력이 생기죠. 안에서. 이 노랫말이요. 부르는 분들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른 의미로 좀 확장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사 노동을 하시는 30대에서 뭐 한 50대 사이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부르는 우사일은 또 새로운 노동과 사랑 이해가 되고 남편에게 밥 차려주면서 힘든 혹은 또 집안에 이제 남편만 일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족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그래 다시 가족을 떠올리기도 하고 혹 가족이 없는 분들이 가끔 댓글 달아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네.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노동의 현실을 바꾸는데 정치나 법의 영역도 필요하지만 노래만큼 노동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좋은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노래와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신 입장에서 비슷한 생각이신지요? 네, 일단은 사실 어떤 마음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춘 노래들이 꽤 있기는 있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가수들,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한 그런 가수들이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랬죠. 지금은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의 스타일이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또 새로운 옷을 입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또 뭔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사일을 최대한 이제 좀 따라 부르기 쉽고 또 따뜻하게 느리게 불러도 뭔가 마음이 조금 뭉클하게 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좀 노동 관련된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지나가면서 큰 확성기에 들리는 어떤 힘을 잔뜩 실은 막 쿵쿵 하면서 나오는 투쟁가 이런 거를 좀 상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보통의 목소리 또 잔잔한 선율 또 덤덤한 가사 이런 걸로 전하는 노동 이야기가 갖는 힘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스스로 위로를 하거나 뭐 눈물을 흘릴 때 막 크게 소리쳐서 울 수도 있고요. 뭐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을 때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 있는 거는요. 내 일기장에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도 나 혼자 스스로 부르는 노래가 가슴에 차올랐을 때 이게 제일 오래가고 제일 강한 힘이지 옆에 사람 자꾸 뒤로 흔들어 봐야 왜 잔소리도 많이 해봐야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생각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노래도 최대한 어떤 마음속에 좀 깊게 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네. 청취자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뮤지션을 불러놓고 계속 이제 썰만 풀 거야, 토크만 할 거야 하시는데 네. 이쯤에서 5541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노래를 좀 청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 인터넷에 올려놓은 반주가 있는데요.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노래 가사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저녁엔 집에서 쉬고 휴일에는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왜 나는 어려운가요?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림 씨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문자로 또
엄청 많이 들어와서 좀 몇 개 좀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라고들 말씀하시나요? 일단 노래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 저 뒤에 있나? 0933님께서요. 뉴스레터 네. K에서도 라이브를 듣다니 전주부터 가사까지 겨울 저녁에 너무 잘 어울린 노래네요. 유유. 다코님 일하면서 들으니까 노래가 더 와닿네요. 곧 청취자님 고선옥님께서 하림 씨 너무 좋아하는데 반가워요. 올 한 해도 건강한 노래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1281님 하림님이 여기에 나오시네요. 좋아하는 가수님인데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어디든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 제가 이런 노래를 하면 가끔 댓글에 지금 안 읽으셨을 수도 있지만 노래를 너무 못합니다라는 댓글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이게 의도가 있잖아요. 네. 제가 노래를 이렇게 높은 음을 부르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게 정말 그 예를 들면 뭐 저기 식당에서 뭐 급식을 조리하는 네. 아주머니들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 아주머니들도 흥얼거릴 수 있게끔 누구나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노래는 누가 불러도 있잖아요. 잘하게 안 들립니다. 불러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뭐 그렇다고 3단, 4단 고음까지 갈 노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높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우리 하림님이 절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씀. 네네. 사실 그 하림님께서 출국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같은 노래도 있겠지만은 노동에 대한 노래를 발표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네.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노래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그 제 주변에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 이제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그 샘물 쓰지 마라. 그 원래는 전에 그 충남 당진의 용광로에서 예전에 청년이 안타깝게 용광로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로 시를 달았는데 그 시 때문에 그 사건이 조금 더 가슴 아프게 와닿았었죠. 그 시에 곡을 붙여보자는 프로젝트를 10주기를 맞아서 추진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쉬운 일이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때마침 그 이주민 노동자들과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어서 일하면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만들었고 뭐 제가 제안한 일은 아니지만 그 노래가 그렇게 뭐 히트곡이 될 줄 몰랐는데 히트라는 게 뭐 음원 사이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사람들이 다 같이 불러주는 한번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때마침 그때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그런 노동 현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러 다녔거든요. 되레 큰 힘이 많이 되시기도 하셨겠어요? 그분들에게도 힘이 됐지만. 저는 힘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노동자라는 말도 사실 좀 듣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뭉치기 쉽지 않거든요. 뭐 어디 큰 회사에 뭐 노조가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해야지 힘들어도. 근데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좀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뭐 입버릇처럼 먹고 살자고 일을 하지만 그거는 하는 말이고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한다. 사랑의 가치는 사실 되게 절대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가수들 다 사랑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을 누군가 해친다.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다가 뭔가 싫은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고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좀 그 옆에서 맨날 집에 있으면은 새벽에 택배차 오고 뭐 배달 음식 시켜도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한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가도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노래로 풀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문자 하나 더 받고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김진희님께서 맞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죠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림께 궁금한 게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청취자분들께
이런 노래로 좀 다가가고 싶다. 혹은 지금 저희가 항상 퇴근길에 뉴스레터 K를 하는데 네. 퇴근하신 분들 혹은 이 시간에 출근하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우사일 노래에 나온 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아마 지금 퇴근하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코로나 전에 하다가 멈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할머니의 바다라는 건데 네. 제 시골에 그 해남의 제 고향에 제 할머님들이 계시는 마을이 있는데 저 고향이 있거든요. 마을이 사라져가는 거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코로나 전에 할머니들 모셔놓고 음악회를 꽤 오랫동안 열었었어요. 할머니와 바다에 대한 이야기, 네. 사라져가는 마을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멈췄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관심 있으면 일반인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아마 이제 제가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네네. 그 노래들을 하러 이제 여기저기 섬이고 바닷가 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나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사일 프로젝트로 일과 또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아티스트 하림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